사건의 무대는 1990년대 중반,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을 넘나드는 북미 대륙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완벽하고 행복해 보였던 한 파키스탄계 이민자 가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듣다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야. 진짜라면 이거 뭐 어떻게 한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절로 들게 되실 텐데요. 재판 결과까지 쭉 정리해 왔으니까 오늘 이야기도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우선 남편인 타리크는 구조공학을 전공한 뒤에 업계에서 아주 잘 나가는 유능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아내인 술타나는 영양학 박사였고요. 이 파키스탄계 부부는 더 나은 미래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왔고 이곳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완벽하게 성공한 상류층의 삶을 일구어내고 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이 품격 있고 다정한 부부를 보면서 늘 부러움 섞인 찬사를 보내곤 했죠. 부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가 있었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였는데 큰딸인 바스마는 안타깝게도 심한 자폐를 앓고 있었고요. 둘째인 아들 아티프는 부모의 명석한 두뇌를 그대로 물려받은 집안의 자랑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아티프는 어릴 때부터 특출나게 머리가 좋아서 뛰어난 학업 성적을 보여줬고 부부는 아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아티프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더니 좀 특이한 성격의 세바스찬이라는 친구하고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등한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세바스찬은 겉보기에는 멀끔하고 똑똑해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아주 기괴하고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매일매일 붙어 다니면서 위험한 사상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주변 친구들과 교사들을 철저하게 깔보고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세바스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연극 무대에 선 적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일반 대중보다 훨씬 우월한 존재임을 증명하겠다는 이유로 스스럼 없이 다른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이코패스 배역을 맡아서 연기하기도 했었죠.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티프는 공부를 잠시 멀리 했음에도 타고난 천재성 덕분에 미국의 명문대학인 코넬 대학교에 당당히 합격했고 세바스찬은 캐나다 공군생도 훈련 과정에 참여하면서 각자의 길을 걷는 듯 보였어요. 아들이 미국 뉴욕주에 있는 대학으로 떠나게 되자 부모인 타리크와 술타나는 큰 결심을 내립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큰딸 바스마를 데리고 정든 캐나다 밴쿠버를 떠나 미국 워싱턴주의 벨뷰라는 조용하고 치안이 좋은 도시로 전격 이주를 감행한 거예요. 벨뷰는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경치를 뜻하는데요. 부부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곳에서 가족의 제2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갈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렇게 이주를 마친 후 맞이한 첫 번째 여름인 1994년 7월. 코넬 대학에서 첫 학기를 마친 아티프는 방학을 맞아 부모님이 새로 이사한 워싱턴주 벨뷰의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아티프는 밴쿠버에 있던 단짝 친구 세바스찬을 자기 가족의 새 집으로 초대했어요. 1994년 7월 12일 저녁, 아티프는 아버지의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서 운전석에 앉았고 세바스찬과 함께 오랜만에 시내로 외출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새벽 2시경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차를 주차하고 집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집 안의 공기가 평소와 다르게 무겁고 기괴했어요. 그렇게 거실과 방 안을 확인하던 두 사람은 끔찍하고 잔혹한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강도가 든 듯 집안은 난장판이었고 아티프의 가족들은 모두 사망한 상태였던 거예요. 아티프와 세바스찬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혹시라도 아직 도둑이 집 안에 숨어 있을까봐 무서워서 집 밖에서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신고 접수 후 불과 5분 만에 벨뷰 경찰서의 순찰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에 들이닥쳤어요. 경찰은 현장을 철저히 봉쇄한 뒤 감식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은 인간이 저지른 짓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정말 참혹했어요. 아티프의 어머니 술타나는 1층에서
아버지 타리크는 2층 침대에서 머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다량의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조심스럽게 2층의 다른 방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또 한 명의 피해자가 있었어요. 바로 자폐증을 앓고 있던 아티프의 누나 바스마였습니다. 이 바스마 역시 머리에 심한 타격을 입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녀는 아직 가느다란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녀가 사건에 대해서 뭔가 진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짧고 굵게 한 1분 정도만 여러분의 지갑과 건강을 지켜줄 유용한 서비스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치과는 참 자주 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제일 무서운 게 있죠? 혹시 과잉 진료 받아서 나만 돈 비싸게 내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입니다. 특히 임플란트 같은 치료는 병원마다 가격이 막 천차만별인데 이걸 미리 알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게 된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요. 네이버에다가 모두닥이라고 검색을 하고 임플란트 무료 견적 이 버튼을 눌러서 간단한 정보 몇 개만 입력하면 30초 안에 무료로 내 근처 치과의 임플란트 견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저도 한번 직접 해봤는데 진짜 간단하고 빠르게 돼요. 임플란트도 최저가라서 견적을 안 받아보면 한 최대 149만 원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최저가로 받는 게 합리적이겠죠? 진짜 이 가격이 맞나 의심하실 수도 있는데 입점한 치과들이 직접 제출한 금액이라서 믿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백내장도 똑같이 무료로 비교하고 최저가로 최대 111만 원 저렴하게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수술 가격이랑 렌즈 가격까지 종류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이나 댓글 링크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경찰의 긴급한 외침과 함께 인근 대형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바스마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고 워낙 상태가 위중했던 터라 몇 시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한순간에 일가족 3명이 모두 사망해버린 역대급 살인사건. 그나마도 마지막까지 숨이 붙어 있었던 바스마마저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해주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경찰은 마당에서 떨고 있던 아티프와 세바스찬을 최초 발견자이자 중요 참고인으로 판단하고 보다 정확한 현장 상황과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들을 곧바로 벨뷰 경찰서 조사실로 데려갑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자신들의 범행 당일 행적을 아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어요. 저녁 8시에 집에서 나와 케그라는 이름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9시 40분에 영화 라이온 킹을 본 뒤 시애틀 시내로 넘어가서 자정에 야식을 먹고 새벽 2시쯤에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일정이었죠. 경찰은 두 사람이 언급한 극장과 식당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데요. 조사 결과 식당 종업원들과 극장 매표소 직원들은 그날 밤 이 두 청년이 왔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술 과정에서 아티프는 이상하게도 가족들의 사망보다 자신의 스테레오, CD 플레이어, 비디오 카메라가 사라진 것을 더 걱정하듯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상식적인 반응은 아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의심을 확신으로 발전시키기에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경찰은 일단 두 사람을 인근 모텔에서 하룻밤 쉬게 한 뒤에 다음 날 다시 신문을 이어갔어요. 조사를 받는 동안 두 사람은 경찰의 요구에 전적으로 협력합니다. 루미놀 혈액 반응 확인을 위해서 입고 있던 옷이랑 신발, 안경까지 다 제출을 하는데요. 거기서 아무런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아티프는 경찰의 요구에 따라서 사용하던 컴퓨터를 제출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줍니다. 하지만 이틀간의 집중 조사에서 이 두 사람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단서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건 발생 이틀째가 되자 이 소식을 접한 캐나다 정부와 외교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성인도 되지 않은 파릇파릇한 캐나다 국적의 10대 청년들이 변호인의 조력도 전혀 받지 못한 채로 미국 경찰서 취조실에 갇혀서 이틀 내내 강압적인 신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이죠. 캐나다 영사관은 즉시 이 벨뷰 경찰서에 공식 서한을 보내서 강력히 항의했고 자국민 보호 조치를 발동했어요. 당장 신문을 중단하고 아이들이 변호사를 만나거나 캐나다의 안전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 라고 압박을 한 겁니다.
이 명백한 물증을 잡지 못했던 벨뷰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7월 15일 금요일 두 사람은 풀려났고 그 시각 벨뷰의 한 회교 사원에서는 잔인하게 살해당한 타리크 부부와 그들의 딸 바스마의 장례식이 엄숙하게 거행되고 있었어요. 일가족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자리에 유일한 생존자인 아들 아티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서 참석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친구 세바스찬과 함께 밴쿠버행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은 냉혈한이라는 낙인이 찍혔을 뿐 아니라 가장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의심받게 됐어요. 하지만 벨뷰 경찰의 확신과는 별개로 사건 초기 수사 기록을 보면 아주 흥미롭고 충격적인 제보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캐나다 경찰과 미국 FBI로부터 날아온 극비 첩보였는데요. 이 아티프의 숨진 아버지 타리크는 생전에 단순히 성공한 엔지니어 역할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고향인 파키스탄과 캐나다 간의 문화 및 우호 협력단체를 직접 창립하고 순위파 무슬림으로서 아주 활발한 사회활동과 종교적 발언을 이어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타리크가 최근 이슬람의 거룩한 경전, 코란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모욕하고 왜곡했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에 분노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가 그의 목숨을 노리고 보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제보자는 범행이 일어나기 전 타리크를 반드시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차 안에서 묵직한 야구 방망이를 봤다는 진술까지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과학수사대의 부검 결과 이 숨진 타리크 일가족의 머리를 무참하게 내리친 살해 도구는 원통형의 둔기, 바로 야구 방망이로 판명이 난 상태였거든요. 벨뷰 경찰 역시 이 첩보를 무시할 수 없었기에 사망한 타리크가 거주하던 지역과 인근 이슬람 공동체 내부를 샅샅이 뒤지면서 종교적 갈등이나 원한 관계가 있었는지 비밀리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한편 캐나다 밴쿠버로 돌아간 아티프와 세바스찬은 세상의 따가운 눈총을 피해 몇 주 동안 세바스찬의 집에 은둔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기자들의 추적과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심해지면서 노스 밴쿠버에 사는 또 다른 친구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미국 벨뷰 경찰들은 추가 진술을 확보하고 이 두 사람을 압박하기 위해서 직접 국경을 넘어 캐나다 밴쿠버까지 찾아갔지만 두 사람을 만나지조차 못했죠. 이에 벨뷰 경찰은 언론 플레이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티프가 가족들이 다 죽었는데도 별다른 감정을 표현하지도 않았고 초반과 달리 후반에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도 않았으며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캐나다로 도주했다라는 식의 내용을 언론에다가 슬쩍 흘린 거예요. 그리고는 곧바로 캐나다 경찰의 수사 협조와 두 사람의 금융정보 그리고 DNA 샘플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연일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던 캐나다 경찰은 1995년 1월 마침내 본격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하기 시작해요. 캐나다 법원으로부터 자국 영토 내에서도 이 사건을 공식 수사할 수 있다는 사법 관할 승인과 영장을 받아내고요. 아티프와 세바스찬이 은신하고 있던 그 노스 밴쿠버의 친구 집, 또 그들이 타고 다니던 차량 내부에다가 도청 장치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4월, 캐나다 경찰은 미스터 빅 작전을 시행하기에 이르는데요. 이 미스터 빅 작전이 뭐냐 하면 베테랑 위장 경찰관들이 어떤 가짜 범죄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원으로 완벽하게 위장해 용의자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정보를 빼내는 수사 기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용의자랑 관계를 잘 구축하고 그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범죄 내용에 대해서 알아내는 거죠. 그렇게 위장 경찰은 아티프와 세바스찬에게 접근해서 친분을 쌓은 뒤 이 둘에게 간단한 일을 시키고 용돈을 주기 시작해요. 그러자 두 사람은 돈 세탁이나 마약 거래, 청부살인 같은 돈이 좀 되는 일을 시켜달라고 스스로 먼저 요청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세바스찬이 자기네 능력을 좀 어필한답시고 저희가 예전에 그 워싱턴주 벨뷰 살인사건의 용의자거든요. 저희는 조직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주저하지 않고 다 죽일 수 있어요.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뭔가 거의 다 온 것 같죠? 위장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서 그래? 그럼 너네 살인 어떻게 저질렀니? 증거는 어떤 식으로 인멸했는데? 이런 걸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는데요. 하지만 세바스찬은 그 일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라면서 아니 그것보다 지금 벨뷰 경찰의 조사 사항이 어떤지 궁금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위장 경찰은 내가 한번 알아봐 주겠다라고 답했죠. 그로부터 한 달 반 뒤인 1995년 6월 위장 경찰들은 아티프와 세바스찬의 신뢰를 완전히 굳히기 위해서 더 큰 판을 짜기 시작해요. 이 두 사람을 고급 호텔로 불러들여서 무려 10만 달러라는 거액의 현금 뭉치를 가방에 담아서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직의 자금 세탁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돈 들고 다니면서 밴쿠버 시내에 있는 여러 은행 ATM 기기에 분산 입금해라 라고 시켜요. 둘은 신이 나서 이 심부름을 합니다. 지시받은 대로 도시를 누비면서 돈을 막 입금을 했어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심부름을 마치자 위장 경찰은 이들에게 수고비라며 무려 2,000달러의 현금을 보너스로 쥐어줍니다. 이때 세바스찬이 위장 경찰한테 벨뷰 경찰 조사 상황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요. 혹시 그 살인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냐고. 위장 경찰은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까 금방 알려줄게 라고 답하면서 다른 할 일을 또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드디어 미스터 빅 작전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돼요. 위장 경찰은 세바스찬을 은밀히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정보를 흘립니다. 경찰들이 지금 너네 집 도청하고 있다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장 경찰은 세바스찬에게 다시 한번 돈 세탁 일을 시킨 뒤에 마침내 결정적인 한 방을 시도해요. 벨뷰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다고 하더라. 살해당한 피해자의 혈액 속에서 네 머리카락이 발견돼서 지금 DNA 분석에 들어갔고 집안에 있던 어떤 상자 표면에서는 네 지문까지 나왔다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내 정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증거들을 오염시키거나 없애버려 줄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러려면 나도 사건의 정확한 전말을 좀 알아야 손을 쓸 거 아니니. 그러니까 숨김없이 다 말해라. 그래야 내가 널 살린다. 이런 식으로 살살 구슬러 보는데요. 하지만 세바스찬은 참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절대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심지어 이 위장 경찰이 진짜 경찰이 아닌가 의심까지 해요. 이 위장 경찰들도 참 식은땀이 흘렀겠죠. 하지만 끝까지 완벽한 연기력으로 그들의 의심을 불식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3주가 지난 1995년 7월 18일 마침내 덫의 마지막 고리가 완성돼요. 위장 경찰은 세바스찬에게 DNA 분석이 완료돼서 미국 워싱턴주 검찰이랑 벨뷰 경찰이 곧 너희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당 내용이 담긴 가짜 기자회견 방송 문서와 공문을 딱 보여줍니다. 위장 경찰은 지금이라도 정확히 모든 범죄 사실을 알려주면 자신이 아는 내부 정보원들을 통해서 증거를 없애주겠다라며 그를 끝까지 설득해요. 결국 고민 끝에 세바스찬은 사건의 전말을 드디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친구 아티프의 부모랑 누나를 직접 내리쳐서 죽였어요. 이렇게 그가 살인 과정을 묘사하는 모든 장면은 녹화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아티프랑 세바스찬이 우리 몇 시에 어디 갔고 우리 어디 몇 시에 갔고 이렇게 쭉 진술을 했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들이 갔다는 식당이랑 영화관이랑 다 체크를 했었죠. 식당 종업원과 영화관 직원들은 이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한 가지 맹점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영화가 시작할 때 표를 끊고 들어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그 어두컴컴한 상영관 안에서 영화가 상영되는 2시간 동안 그들이 내내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아무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간에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서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돌아왔는지 이런 건 그 누구도 증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들이 영화를 봤다는 그 극장과 벨뷰의 집까지는 차로 불과 20분 거리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중간에 짬을 내서 다녀오는 게 아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또 아니었던 겁니다. 세바스찬이 조사를 받은 다음 날 위장 경찰은 이번엔 아티프를 불렀고 세바스찬이 이미 다 털어놓았다는 사실을 안 아티프 역시 체념한 듯
그날의 사건을 털어놓습니다. 아티프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가족들의 보험금 때문에 부모와 동생을 살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자신은 절친 세바스찬을 믿고 그가 가족을 지켜보기만 했다라고 진술했어요. 이 역시 모두 다 녹화가 됐죠. 명백하고도 충격적인 자백 비디오를 확보한 캐나다 경찰은 1995년 7월 31일 작전을 종료하고 아티프와 세바스찬을 드디어 살인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또한 이 살인 계획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참여는 안 했다는 이 두 사람의 또 다른 친구도 참고인으로 긴급 소환을 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미오 씨였는데요. 경찰은 이 미오 씨에게 아티프와 세바스찬이 살인을 공모하고 실행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만약에 진술서 작성하고 서명 똑바로 안 하면 이 미오 씨 너도 살인을 사전 공모했었다는 혐의로 기소하겠다라고 경고를 하면서요. 이와 동시에 미국의 벨뷰 경찰과 워싱턴주 검찰은 아티프와 세바스찬을 3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공식 기소하고 캐나다 정부를 향해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이 흉악한 살인마들을 당장 미국 땅으로 추방하고 송환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인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재판받고 처벌도 받고 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여기서 또 예상치 못한 거대한 어떤 외교적, 사법적 걸림돌이 나타납니다. 캐나다 법원이 미국 검찰에다가 그 두 사람한테 사형을 구형하지 않겠다는 면제각서를 달라라고 요청한 거예요. 하지만 미국 검찰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따라 캐나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추방을 보류해버리죠. 이렇게 무려 5년 반 동안 두 사람은 그냥 캐나다 구치소에서 수감된 채로 지냅니다. 결국 오랜 협상과 논의 끝에 미국 검찰이 알겠다, 우리가 양보하겠다, 사형 구형은 안 할 테니까 그놈들 좀 보내달라라고 공식 서한을 보내요. 사건 발생으로부터 무려 7년이 다 돼가는 2001년 4월 6일 아티프와 세바스찬은 마침내 수갑을 찬 채 미국 워싱턴주로 송환이 됩니다.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도 변호인 지정, 방대한 수사기록 심의, 배심원 선정 등 미국 특유의 복잡한 사법 절차를 거치느라고 또 얼마간의 세월이 더 흘렀고 사건이 터진 지 무려 9년 만인 2003년 11월 24일이 돼서야 드디어 워싱턴주 법원에서 역사적인 첫 번째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법정에 선 두 사람은 이제 어리숙한 10대가 아닌 20대 중반의 청년이 되어 있었죠. 그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우선 검찰의 핵심 증거인 그 자백 비디오부터 물고 늘어집니다. 증거의 위법성을 주장한 건데요. 그 미스터 빅 작전을 수행하던 위장 경찰이 아티프하고 세바스찬한테 접근을 할 때 가짜 조직원인 척 연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우리 조직에서 일하려면 너네 무조건 우리 보스한테 충성해야 돼. 만약에 니네 경찰에 잡히더라도 우리 조직의 비밀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도록 뭔가 엄청난 비밀을 좀 공유해야 되거든? 이러면서 막 이 위장 경찰도 먼저 분위기를 잡아요. 사실은 있잖아. 나도 예전에 사람을 죽였어. 이런 식으로.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여기에 호응을 하기 위해서 뭔가 뭐라도 비밀을 말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아티프와 세바스찬도 그냥 뭐 허풍 떠는 겸 신뢰도 얻을 겸 해서 뭐라도 지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미국 재판부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판사와 배심원단은 며칠에 걸쳐 그 녹화된 수십 시간 분량의 자백 비디오 원본을 아주 정밀하게 시청하고 분석했어요. 비디오 속 이 두 사람의 모습은 공포에 질려서 뭔가 말을 억지로 쥐어짜내는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영상을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피고인들의 자백은 전적으로 본인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며 위장 경찰관들의 물리적인 강요나 폭력, 불법적인 유도는 없었다고 판단된다라며 그 자백 비디오의 증거 능력을 완벽하게 인정해줬어요. 변호인단이 나름대로 막 철저하게 준비했던 법적 방어벽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법리 싸움에서 밀린 변호인단은 마지막으로 이 사건 현장의 과학적 모순을 들고 나와서 배심원들의 이성에 호소하려는 시도를 해봅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변호인은 법정 스크린에다가 그 끔찍했던 사건 현장 감식 사진들을 쫙 이렇게 띄워요.
그러면서 사건 현장에는 1층 바닥과 벽, 심지어 2층 침실의 천장까지 피해자들의 피가 사방으로 다 튀어 있었고, 바닥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이 엄청난 양의 피가 고여서 흘러내리고 있었다라고 우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법의학적으로 이런 참혹한 현장에서 방망이를 휘두른 범인이라면 그들의 온 몸과 얼굴, 머리카락, 그리고 입고 있던 옷과 신발 전체에 혈흔이 걷잡을 수 없이 묻었어야 정상인데, 기억하시죠? 이 루미놀 반응 테스트 했을 때 옷, 신발, 안경 그 어디에서도 단 한 방울의 혈흔 반응도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게다가 이 둘은 범행 타임라인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직후 곧바로 식당과 극장에 나타났습니다. 피 묻은 옷을 갈아입거나 그 끈적거리는 피를 샤워로 다 씻어내고 옷을 불태워서 인멸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게 나갈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경찰에 제출을 했는데도 피가 없다. 피고인들이 절대로 범인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과학적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변호인은 경찰의 부실 수사 흔적까지 법정에서 낱낱이 까발려요. 실제로 미국 경찰의 초기 현장 보고서를 보면 참혹한 사건 현장 곳곳에서 이 살해당한 일가족의 것도 아니고 용의자인 아티프와 세바스찬의 것도 아닌 제3의 낯선 인물에게서 나온 머리카락과 원인 불명의 DNA 샘플들이 여럿 발견됐는데요. 또 재판정에 변호사 측이 아니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던 혈흔 분석가가 있었는데, 변호인이 이 혈흔 분석가를 상대로 반대 신문을 하던 과정에서 뭔가 중요한 증언이 한 가지 나와버리고 맙니다. 타리크, 즉 아티프의 아버지가 사망해 있던 2층 침실 현장의 복잡한 비산 및 분출 혈흔의 궤적을 정밀 분석해보면 피해자를 사방에서 동시에 폭행하고 제압해 살해할 때 적어도 3명 이상의 인원이 현장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호인은 이 증언을 놓치지 않고 바로 낚아챕니다. 봐라, 범인은 3명 이상이다. 우리 피고인들은 고작 2명이지 않냐. 심지어 자백 비디오에서 아티프는 구경만 했고 세바스찬만 혼자 범행을 했다고 했으니 이 자백 내용하고 현장 상황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요. 여기에 더해 변호인은 또 녹화된 자백 영상 속의 치명적인 오류들도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세바스찬과 아티프가 위장경찰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범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을 때 집안의 구조나 가구 배치, 또 피해자들이 쓰러져 있던 정확한 자세, 이런 것들을 막 주절주절 얘기하는데 실제 경찰이 갖고 있었던 현장 사진이랑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 여럿 발견된 거예요. 변호인은 이들이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즉 범행을 안 저질렀기 때문에 위장경찰 앞에서 허풍 떨다가 이렇게 범죄 내용을 다 틀린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배심원단에게 2사람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치열했던 수개월간의 법정 공방이 마침내 끝나고 운명의 주사위는 12명의 미국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손으로 넘어갔어요. 배심원단은 사방이 꽉 막힌 평의실에 들어가 오랜 시간 격렬한 토론과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과학보다 더 무서운 인간의 심리와 정황이었습니다. 아티프가 가족이 몰살당한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눈물 한 방울 없이 자신의 스테레오 장비와 오디오가 없어졌다며 형사들에게 투덜대던 그 소름 끼치는 녹취록, 또 부모와 동생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고 친구랑 그냥 홀랑 버스를 타고 캐나다로 유유히 떠나버렸던 일, 이런 것들은 좀 아무리 봐도 이상하긴 하잖아요.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부모가 죽은 후 지급된 수억 원의 유산과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수령하자마자 슬퍼하기는커녕 고급 외제 차량을 구입해서 호화로운 삶을 즐기고 또 위장 범죄 조직 밑에서 계속해서 또 다른 마약 거래와 청부살인 등 더 큰 범죄를 모의하며 쾌락을 쫓았다는 정황들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상영된 생생한 자백 비디오 속에서 자신들이 가족을 죽였다며 낄낄거리던 그들의 악마 같은 미소, 이들의 친구 미호 씨가 겁에 질려 작성했었던 구체적인 공모 진술서, 이 모든 것들이 배심원들의 의심을 샀어요. 그 결과 신체에 묻은 혈흔이나 범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 실물 등 직접적인 물증이 전혀 없고 다른 여러 의심스러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정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2명의 배심원단은 전원 일치로
아티프와 세바스찬 두 사람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미국의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단 한순간의 가석방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영원한 감옥살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두 사람에게 최종 선고했어요. 18살의 천재 소년들이 저지른 완전 범죄의 꿈은 그렇게 9년 만에 차가운 콘크리트 장벽 속으로 갇히며 끝이 났습니다. 이 벨뷰 일가족 살인사건 이야기, 아티프와 세바스찬은 돈과 유산을 위해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와 장애를 가진 누나를 야구방망이로 처참하게 내려친 천인공노할 잔혹한 범죄자들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공권력이 쳐놓은 미스터 빅이라는 잔인한 심리 덫과 위장경찰의 사형 협박에 걸려들어서 영웅심리에 가짜 허풍을 떨다가 인생을 통째로 도둑맞아버린 억울하고 불쌍한 철부지 소년들일까요? 사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의 인권단체들과 일부 법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물증 없는 자백 유도 수사의 전형적인 오판이라며 그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는 이제는 나이가 들어 미국 교도소 독방에서 늙어가고 있는 아티프와 세바스찬, 오직 두 사람만의 가슴속 깊은 곳에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있겠죠. 오늘 준비한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건은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얘네 둘이 범인인 게 맞는 것 같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전 루미놀 반응이에요. 어떻게 한 거야? 다 때려 죽이고 막 피가 낭자하고 난리가 났는데 피가 하나도 안 튀었다면은 방법은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어 써. 뭔가 그 어디 수술방 들어가는 사람 마냥 눈만 내놓고, 아니 눈도 내놓지 말고 이렇게 선글라스 같은 거 끼고 다 이렇게 몸 다 감싸고 신발까지 다 이렇게 한 다음에 범행 저지르고 나서 그것만 싹 벗어서 어디다가 태워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거죠. 그거 말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 똑똑하고 뭐 코넬 대학교 나오고 하면 뭐합니까? 사이코패스인데. 아티프도 아티프 나름대로 또라이인데 세바스찬이 진짜 완전 사이코패스인 것 같아요.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막 학교 연극 무대에서 사이코패스 역할을 했다 했는데 연극이 아니었을지도, 그게 진짜 모습이었을지도. 아까 방법적으로는 그거 다 쓰고 들어가서 죽인 것 같다고 했고, 시간상으로는 영화 보는 도중에 갔다 온 게 맞는 것 같죠. 그 어쨌든 중간에 나갔다가 돌아올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동기는 보험료. 진짜 이 보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대체 몇 명이냐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